총 2발을 쐈는데 총이 찢어졌어요. 1971년 대한민국이 처음 만든 소총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폴란드의 전차를 구조 원어치 팔고 자주포는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UAE에 수출한 미사일은 실전에서 이란 탄도미사일을 96% 요격해버렸거든요. 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가 줄 서서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비군이 모형 총을 들고 훈련하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 됐을까요? 여기에는 목숨을 걸고 남의 총을 뜯어본 기술자들, 청계천 공구상가에서 시작된 산업, 그리고 적의 무기를 우리 것으로 바꿔버린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968년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1월 한겨울 새벽이었어요. 칼바람이 부는 깜깜한 밤, 서울 새검정 고갯길을 군복 차림의 사내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수상하게 여겨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훈련 중인 특수부대라는 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북한 124 군부대 소속 무장게릴라 31명, 이들의 목표는 청와대였어요. 대통령을 죽이러 내려온 겁니다. 이들은 휴전선을 넘어 산길을 타고 사흘을 걸었어요. 그리고 청와대 뒷산, 경비초소의 불빛이 보이는 거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서울 한복판까지 적이 걸어 들어온 거예요. 결국 28명이 사살되고 김신조 1명이 생포됐습니다. 그가 붙잡힌 뒤 한 말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박정희 목 따러 왔다. 온 나라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수도 한복판이 뚫렸으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뒤 동해바다에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포됩니다. 미국 군함을 통째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세계 최강국의 군함을 작은 나라가 잡아간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청와대 습격, 미군 함정 납포가 연달아 터졌어요. 한반도가 말 그대로 불 위에 올라앉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 게릴라들이 들고 온 총을 보세요. AK-47이었습니다. 북한이 직접 만든 총이에요. 북한은 이미 10년 전 1958년부터 소련의 AK-47을 자기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었거든요. 58식 보총이라는 이름으로요. 자강도 전천군에 있는 65호 공장, 거기서 조립 라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요, 총 한 자로 만들 줄 몰랐어요. 공장도 기술자도 도면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건네주는 무기를 받아서 쓰는 게 전부였어요. 총을 만드는 나라와 총을 빌려 쓰는 나라, 같은 전쟁을 겪었는데 15년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미국이 있잖아. 미국이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게 유일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근데 그 안전장치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듬해인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괌에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사람이 갑자기 우산을 접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천둥이 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요. 왜 닉슨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베트남전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베트남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를 잃고 있었고, 미국 국민들은 왜 우리 아들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서 죽어야 하느냐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더 이상 아시아에 군대를 유지할 여력도 여론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총을 찍어내는 나라가 있는데 무기를 대주던 나라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1년 주한미군 7사단이 진짜로 철수합니다. 약 2만 명이 짐을 싸서 떠난 거예요. 동두천 캠프 KC에 주둔하던 미군 병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우산이 정말로 접히는 순간이었죠. 이때 한국군의 현실이 어땠는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총이 모자랐어요. 진짜 총 대신 나무로 깎은 모형 총을 들고 훈련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뒷산까지 무장 게릴라가 올라온 나라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모인 사람들 손에 나무 총이 쥐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적은 진짜 총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나무를 깎아서 총 모양을 만들어 든 겁니다. 무기가 없었어요. 공장도 없었습니다. 설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총알 하나 만들 기계조차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맨손이었습니다. 이게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미국이 손을 놓으면 끝이에요. 스스로 지킬 힘이 전혀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총 한 자로 만들 줄 모르는 나라가 무기를 찍어내는 적과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 있는 상황. 이건 위기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위기가 오히려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1970년 여름 서울 홍릉 숲 사이에 숨은 낡은 건물 하나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간판이 없었습니다. 이 건물이 뭐 하는 곳인지,
바로 옆을 지나가는 시민들도 몰랐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줄여서 ADD, 극비 중의 극비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해요. 군인이 아니었거든요. 대학 교수, 연구원, 과학자들 전부 민간인이었습니다. 왜 민간인이었을까요? 단순해요. 당시 한국군에는 무기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총 한 자루에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장교가 없었습니다. 총을 쏠 줄은 알아도 총이 왜 발사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 대학과 연구소에서 과학자를 데려오는 수밖에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민간인이 무기를 만든다고? 가능한 건가?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문택 박사예요. 키스트,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호 연구원 출신이에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서강대 교수로 있다가 ADD 2대 소장으로 부임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중요해요. 군 주도가 아니라 민간 연구원 중심으로 연구소 체제를 짠 겁니다. 김재관 박사를 부소장에, 이경서 박사를 미사일 개발 실장에 앉혔어요. 과학자가 과학자를 데려오고 그 과학자가 또 다른 과학자를 불러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구조였어요. 자, 사람은 모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설계도가 없어요. 교과서도 없고 매뉴얼도 없습니다. 무기를 만들어 본 경험 자체가 제로인 나라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진 건 외국에서 들여온 완성된 무기 몇 점,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남의 총을 뜯었습니다. 번개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외국 무기를 분해대 위에 올려놓고 부품 하나하나를 빼내서 하나하나를 손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역설계예요. 비유하자면 완성된 케이크를 한 입 먹어보고 레시피를 역추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밀가루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오븐 온도가 몇 도였는지 맛만 보고 전부 알아내야 해요. 이게 무기로 치면 금속의 성분 비율부터 열 처리 온도, 가공 방식까지 완제품만 보고 추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걸로 약 한 달 만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어요. 한 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도 한 장 없이 손과 눈으로만 무기의 구조를 읽어낸 거예요. 그야말로 번개처럼 빠른 작전이었기에 번개 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것과 진짜 전장에서 군인이 들고 나가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강흥림, M16 소총 국산화. 이게 이 사람에게 떨어진 임무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술을 배워와야 했어요. 도미기사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에 건너가는 기술자라는 뜻이죠. 이 자리에 지원한 사람이 60명이었어요. 경쟁률 60대 1.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미국까지 가서 소총 제조 기술을 통째로 배워올 사람을 뽑는 겁니다. 60명이 달려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 나라가 절박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강흥림은 그 경쟁을 뚫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콜트사 공장,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총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강흥림은 그 생산 라인 위에 섰습니다. M16 소총. 이 총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126개입니다. 총열, 놀이새, 방아쇠 뭉치, 탄창의 스프링 하나까지 126개를 전부 국산화해야 했어요. 미국 공장의 생산 라인 위에서 강훈님은 공정 하나하나를 눈에 새겼습니다. 금속을 깎는 속도, 열 처리의 온도, 조립 순서, 기록할 수 없는 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했어요. 돌아와서 그걸 한국의 공장에서 재현해야 하니까요. 부품 하나가 빠지면 총이 안 됩니다. 부품 하나의 정밀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것도 총이 안 돼요.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시험 사격날이 왔습니다. 사격장에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만든 소총에 탄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한 발, 두 발, 총이 찢어졌습니다. 금속이 화약의 압력을 견디질 못한 거예요. 총신이 벌어지고 부품이 튕겨나갔습니다. 두 발 만에 사격장이 조용해졌어요. 상상해보세요. 나라의 운명을 걸고 60대 1 경쟁을 뚫은 기술자가 태평양을 건너가서 배워온 기술로 밤낮 없이 매달려서 만든 첫 번째 총이에요. 그 총이 손 안에서 두 발 만에 부서지는 겁니다. 이게 당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강흥림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품을 다시 깎았어요. 다시 조립하고 다시 시험했습니다. 126개 부품 중 하나라도 규격에서 벗어나면 처음부터 다시. 총열의 강선 하나, 놀이새의 결합각도 하나가 승패를 갈랐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고로 힘을 다해서 배워 갖고 와서 만든 거죠. 부산 조병창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기술자들이 밤마다 선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쇠를 깎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찢어진 총의 파편이
이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였던 겁니다. 실패한 부품 하나하나가 다음 시도의 단서가 됐어요. 그 끈질김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M16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6년 동안 60만 정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계약이었어요. 7,200만 달러 규모.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한국이 직접 만들면 미국은 생산 비용을 아끼면서도 동맹국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 계약의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니었어요. 총을 사다 쓰기만 하던 나라가 총을 직접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두 발 만에 찢어졌던 그 총이 60만 자루가 됐어요. 총이 찢어진 날부터 양해각서까지 이 사이를 채운 건 거창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총을 뜯어서 부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깎고 다시 조립한 사람들이었어요. 설계도도 없이 경험도 없이 손과 눈으로 무기를 익혀나간 기술자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극비였으니까요. 가족에게도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회사에 다닌다고만 했습니다. 근데 소총을 만드는 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 나라는 훨씬 더 위험한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오원철, 상공부 차관보 출신으로 1971년에 경제 2수석으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청계천 공구상가에서 탱크도 만들 수 있다. 허풍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허풍이 아니었어요. 오원철이 그린 그림은 이랬습니다. 청계천 공구상가. 좁은 골목에 선반 깎는 기계들이 빼곡한 그 거리를 떠올려 보세요. 오원철은 거기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평소에는 자동차 부품을 깎고 선박 엔진을 조립하고 철강을 뽑아내는 공장들. 근데 전쟁이 나면 그 공장들이 전차를 만들고 자주포를 만들고 미사일을 조립하는 공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민수 80%, 방산 20%. 하나의 공장이 두 개의 얼굴을 갖는 구조를 설계한 거예요. 무기 공장만 따로 짓는 게 아니에요. 나라 경제 전체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바꿔버리겠다는 발상이었던 거죠. 1973년 중화학공업화가 선언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포항에서 쇳물이 쏟아져 나와요. 포항제철 1고로의 첫 출선이었습니다. 붉은 쇳물이 흘러내리는 그 장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쇳물이 없으면 전차 껍데기도 못 만들거든요. 철강이 뼈대고 그 뼈대 위에 무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경남 창원에서는 거대한 공사가 시작돼요. 방위산업 전용 단지. 여기에 기업들이 하나씩 배치됩니다. 현대는 전차를 맡았어요. 삼성정밀은 자주포를 맡았고요. 금성정밀은 미사일을 맡았습니다. 지금 이름으로 바꾸면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LIG 넥스원이에요. 한국 방산의 뿌리가 이때 창원 땅에 박힌 겁니다. 근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소총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공장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핵을 향해 달리고 있었거든요. 총과 전차로는 핵을 막을 수 없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뭘 했을까요? 손을 댔습니다. 핵에. 비밀리에 핵 개발 프로그램이 가동됐어요. 동시에 ADD에서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이름은 백곰이었어요. 1978년 9월 충남 안흥의 시험장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는 발사대 위에 백곰이 서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라요. 사거리 180km. 그 자리에 있던 연구원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총 한 자로 만들 줄 몰랐던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거예요. 세계에서 7번째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 미국, 소련, 프랑스, 중국 같은 강대국들 뒤를 이어서 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통쾌한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산업을 세우고 미사일까지 만들어낸 거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어요. 핵 개발 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한국에 강하게 압박을 걸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1974년에 인도가 비밀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의지는 더 강해진 상태였거든요.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핵을 포기하라. 안 그러면 안보 지원을 끊겠다. 왜 미국은 한국의 핵을 막았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동맹국이 독자 핵을 가지면 통제할 수 없게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요, 안보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시작한 일인데 결국 또 강대국의 뜻에 따라야 했던 겁니다. 결국 핵 개발은 중단됐습니다. 스스로 지키겠다고 시작한 일이 다시 한번 강대국의 손에 의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미사일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프로그램, 이 이상은 만들지 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겁니다. 공교롭게도 백곰이 날아간 바로 그 거리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날개를 달아줬더니 이 울타리 안에서만 날아라고 한 셈이죠. 이 족쇄는 2021년에야 풀립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요. 그리고 1979년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의 총에 쓰러집니다. 핵은 포기했고 미사일은 묶였고 대통령은 사라졌어요. 중화공업화를 밀어붙이고 방산 단지를 세우고 미사일까지 쏘아 올린 그 추진력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힌 것도 사실이에요. 방산의 성취 뒤에는 독재의 그림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전두환 시대가 열리면서 방산은 위축기에 접어들어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축소됐고요. 백곰을 쏘아 올리며 환호하던 연구원들은 갈 곳을 잃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났으면 한국은 그냥 미국 무기 사다 쓰는 나라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역사는 가끔 생각지도 못한 카드를 던져요. 1983년 10월 버마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노린 북한의 테러였어요. 대통령은 겨우 살았지만 수행원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총리, 외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라의 핵심 인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 사건이 한국 방산에 무슨 영향을 줬을까요? 멈춰있던 형무미사일 개발이 다시 시작됩니다. 미국 눈치 보며 숨죽이던 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앞에서도 그랬죠. 121 사태가 자주국방의 시작을 만들었고 닉슨 독트린이 방산 산업을 밀어붙였듯이 한국 방산은 매번 위기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냉전이 끝났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내려가고 전 세계가 무기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수백 개 방산 기업이 문을 닫았어요. 미국도 유럽도 군비를 축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흐름에서 빠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왜?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였고 북한은 계속 도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공장 문을 닫을 때 한국은 공장을 돌려야 했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1990년대 초 소련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소련이 한국에 갚아야 할 돈이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 시절 빌려준 차관 14억 7천만 달러. 한데 소련은 사라졌고 뒤를 이은 러시아에는 달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안한 거예요. 돈 대신 무기로 갚겠다. 이게 불곰 사업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부산항에 러시아 수송선이 들어옵니다. 갑판 위에는 T-80U 전차가 실려 있어요. 냉전 시절 나토가 가장 두려워하던 소련의 주력 전차입니다. 그 전차가 대한민국 땅을 밟은 거예요. T-80U 33대, BMP-3 장갑차 33대, 거기에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까지 적의 무기가 우리 항구로 들어오는 누구도 예상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 무기들을 받아서 뭘 했을까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뜯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소련제 전차를 부품 하나하나까지 분해한 거예요. 엔진, 서스펜션, 포탑 구동장치, 장갑 구조 전부 열어봤습니다. 파트 2에서 번개 사업 때 외국 무기를 뜯어서 그림 그리던 그 사람들 기억나시죠? 같은 일이 이번에는 소련 전차 위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흡수한 기술이 어디로 갔냐면요. K2 흡표 전차의 서스펜션에 반영됐고 천궁 미사일의 유도 체계에 녹아들었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에도 적용됐습니다. 한국은 서방 기술과 소련 기술을 동시에 가진 나라가 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나토의 뼈대에 소련의 신장을 얹은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 여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미국에는 아이타르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무기는 미국 허락 없이 다른 나라에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유럽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부품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미국이 거기 못 팔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영국도 수출할 때 미국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소련에서 가져온 기술로 만든 부분은 이 규제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 100%로 만든 무기가 아니니까요. 한국은 사고 싶은 나라에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폴란드, UAE, 중동, 동남아로 수출길이 열리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한번 정리해보면요. 기술이 없어서 남의 무기를 뜯었어요. 뜯다 보니 뭐든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적의 무기까지 손에 들어왔어요. 그걸 또 뜯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서방도 소련도 아닌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뜯었고, 뜯었기 때문에 강해졌고, 강해졌더니 자유로워진 겁니다. 누구도 설계하지 않은 경로였어요. 이제 만드는 건 됐어요. 근데 세계 시장에서 팔려면 아무도 안 사주는 무기를 누군가 먼저 믿어줘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실전에서 쏴본 적 없는 무기를 선뜻 사갈 나라는 없거든요. 그 첫 번째 시험대가 K9 자주포였어요. 2010년 11월 연평도 북한의 포탄이 민가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군이 응사한 무기가 바로 K9이었어요. 포탄이 날아오는 와중에 13분 만에 대응 사격을 개시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훈련장이 아니라 실전에서 적의 포격 속에서 작동이 증명된 거예요. 세계 어떤 방산업체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레퍼런스가 생긴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전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이 K9입니다. 점유율 52%, 10개국 넘는 나라들이 운용하고 있고 누적 생산량이 1700문을 넘었어요. 자주포 하나로 세계 시장의 반을 먹은 겁니다. 자, 자주포만이 아니에요. 2003년 한국이 만든 비행기가 처음으로 초음속을 돌파합니다. T-50 골든이글, 고도 12,000m에서 마하 1.05를 찍었어요. 자체 개발 기종으로 마하의 벽을 넘은 나라 세계에서 12번째였습니다. 총을 만들면 찢어지던 나라가 30년 만에 음속을 넘기는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FA-50 경공격기가 지금 수출 시장을 뚫고 있죠. 그리고 2026년 초 KF-21 보라매가 개발 시험을 마쳤습니다. 비행시험 1600회, 정부 무사고로 끝냈어요. 4.5세대 전투기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날리고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시험을 완료한 나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진짜인가? 진짜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2년 폴란드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 로켓 한꺼번에 패키지로 사겠다는 겁니다.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6회 공무기를 통째로 한국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누적 계약액이 34조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5년에 체결된 K2 전차 2차 계약만 9조 원, 역대 단일 방산 수출 최대 규모였습니다. 근데 폴란드는 왜 한국을 택했을까요? 여기서 독일과 비교를 해봐야 해요. 유럽의 대표 전차 레오파르트2 연간 생산량이 50대에서 58대 사이입니다. 한국의 K2는요 120대 이상, 2배가 넘어요. 무기를 사기로 했는데 물건이 안 나오면 소용없잖아요. 폴란드는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많이, 검증된 걸 원했고 그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나라가 한국이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UAE에 수출된 천궁2 미사일, 계약 규모가 4조 2천억 원이에요. 국산 단일 무기 체계로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이 진짜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에요. 2026년 UAE 상공에서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을 실전 요격했습니다. 요격률 96%, 날아오는 미사일 10발 중 9발 이상을 하늘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시험장이 아니라 전쟁터에서요. 세계가 이걸 지켜봤습니다. 지금 한국은 나토 유럽 국가들의 미국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납품하고 있어요. 점유율 8.6%, 세계 방산 수출 9위, 2025년 한 해 수출액만 154억 달러입니다. 나무총 들고 예비군 훈련하던 나라가 유럽이 줄 서서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 이건 그냥 성공담이에요. 이 이야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이 직접 만든 전투기입니다. 날개도, 동체도, 레이더도 한국 기술이에요. 근데 심장은 아닙니다. 이 전투기의 엔진은 미국 GE의 F414예요. 항공엔진 국산화율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몸은 내 것인데 심장만큼은 남의 것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총이 찢어졌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어요. 설계도도, 공장도,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남의 총을 뜯어서 소총을 만들고 남의 전차를 뜯어서 전차를 만들고 적의 미사일을 실전에서 떨어뜨리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나라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 나라의 전투기는 남의 심장으로 날고 있어요. 총을 뜯어서 소총을 만든 나라, 전차를 뜯어서 전차를 만든 나라. 그 나라가 이번에는 엔진을 만들 수 있을까요?